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그동안 증인 출석을 피해온 최순실 씨가 출석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 씨가 증언을 결심하면서 5차 변론이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또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여부를 오늘 결정하게 되는데요. 법원도 나흘 연속 재판을 열어서 헌재와 헌법 그리고 특검 모두 이번 주에 숨가쁘게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창효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앞서서 계속 전해드린 내용이 이제 최순실 씨가 과연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할 수 있느냐, 이번에는 강제구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결국 나오게 됐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헌재에서 지금 5가지 쟁점으로 탄핵을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5가지 중에서 최순실 씨가 관련된 것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선 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주의라든가 법치주의 위배,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에 일정 부분 관련됐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뇌물수수 각종 형사법 위반. 이 3가지가 최순실 씨가 개입이 되어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동행명령장을 지난번에 발동을 한다고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순실 씨가 일정 부분 그냥 끌려 나오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국민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여론적인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나와서 뭐 무슨 진술을 하겠습니까? 저는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일괄적으로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신의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정농단과 뇌물죄가 대통령과의 어떤 연계성을 끊는 것이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불리한 것은 지금 기존에 진술한 것 이외에는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인권 문제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챙기는 모습도 함께 보였지만, 오늘은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에서 강제구인 형식으로 지금 데려오게 된 겁니다. 강제구인 전까지만 해도 돌려막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피해 오다가 강제구인 때문에 지금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게 어떤 구속력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걸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상당 부분 압박을 받았으면 틀림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강제구인을 그 영장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결국은 못 나간다 하고 그 자기 독방 문고리를 잡고 있어도 문을 열고 강제로 해서 끌고 올 수 있다는 것이 강제구인 영장입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외부에서 보기에 상당 부분 여론이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모양새 측면에서도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서 이야기하겠다라는 모양새를 갖추는 점에서도 상당 부분 전략적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나왔을 때에 그 사실 뭐 좀 전에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증거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한 2만 5천 페이지 내지 3만 페이지 되는 증거를 지금 특검에 그 옛날 그 이영렬 검사 측에서 기록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오늘 그 국회 측 소추인단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최순실 씨를 조사했는 증거를 제출을 하면서 이거 그때에 제대로 진술을 했었습니까? 라는 증거를 인정하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로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제일 1차적인 어떤 이 국회 소추단 측에서의 목표인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어떤 그때 진술이 어떻게 했든 간에 이 심판정에서 최순실 씨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것은 2차적인 목표일 것 같은데요. 과연 그와 같은 진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시계추를 한 12년 전으로 돌린다고 하면은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서 그 최도술 총무비서관이 나왔습니다. 근데 끝까지 진술을 거부했어요. 왜 했냐면 본인의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 진술을 거부를 했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점이 오늘도 되풀이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결국 그와 같은 여부는 최순실 씨의 입에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검찰 조사받을 때 제출했던 어떤 증거물들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인정 여부라고 했는데,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증거에 관련해서도 만약에
최순실 씨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미성이라든가 네. 지난번에 그 이재경 변호사님이 강압 수사를 했다라고 해서 내용은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진술이 강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조서를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그 내용과 그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에 정말 강압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볼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영상 녹화실에서 이 부분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법조인의 실무 감각에 미루어 봤을 때는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비롯해서 이 CCTV를 해서 있는 그것까지 같이 제출을 했었을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임의성을 부인하는 이른바 강압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CCTV의 조서 내용을 같이 보면서 아 이거는 임의로 했는 게 맞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검찰의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어떤 혐의를 부인하지만 상당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물증을 들이댔을 때에 네. 아니다라고 하지만 객관적 물증과 진술이 어긋났을 때 그것은 물증을 통해서도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법조인의 실무 감각에 봤을 때는 오늘 최순실 씨의 육성 증언도 중요하지만 네. 검찰에서의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 이 그렇군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자,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있었던 헌법재판소에 이제 최순실 씨가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뭐 비밀 문건을 입수하게 된 경위라던가 정부 고위직 인사 관여 여부 그리고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또 대기업 강제 모금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이 쏟아지게 될 텐데요. 보시면은 앞서 이제, 알겠지만 네, 예. 앞서 설명하신 대로 그 외부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의를 입지 않았고 그 외투를 좀 걸친 상태고 여성 교도관들이 양쪽에서 잡고 이렇게 헌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게 이제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배려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대신에 얼굴을 마스크로 가렸는데 취재 기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혐의와 관련한 질문들을 쏟아냈지만 최순실 씨는 이와 관련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 대심판정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함께 보게 된 겁니다. 네. 자, 일단은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오늘 그렇게 되면은 최순실 씨가 그동안 저희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나오지 않으려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돌려막기 이런 얘기 하다가 오죽하면 이제 배경에 청와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부정하기 위해서 오늘 출석하지 않았을까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사실 이 전체에 있어서 청와대 측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떤 재판 지연 전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사실 없지 않았죠. 네.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지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변론기일에서 미루려고 하지 마라라고 해서 강한 메시지를 던졌고 그 결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주에 2번 정도 진행하던 재판을 이번 주부터는 한 주에 3번 변론기일을 잡았다는 것이 네. 그만큼 헌법재판소로서는 최대한 이 가속 발판,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은 국정 공백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까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른바 그 문고리 3인방이라고 했던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라든가 안봉근 그 홍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네. 결국 그 잡혀 있는 사람조차도 나오지 않고 다른 밖에 있던 사람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 것이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와 같은 전체적인 어떤 여론이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최순실 씨가 자발적으로 걸어 나왔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기조의 어떤 터닝 포인트로 볼 여지도 없진 않습니다만 네. 그럴 여지는 없지 않습니다만 결국 그와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최순실 씨를 넘어서 앞으로 이제 그 지금 구속 기소돼 있는 지금 지금 정호선 비서관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 외에 지금 행방이 묘연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제발로 걸어 나오는지 그런 것까지 지금 앞으로 볼 때에만이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지금으로서는 그와 같은 흐름이 변경된 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보적인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 교수님. 지금 보면은 최순실 씨가 만약에 그 전략적 판단을 다 끝내고 나왔다라고 얘기한다면 어차피 여기서도 얘기 안 할 텐데 국회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좀 타당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 지난 청문회가 끝났잖아요. 예. 청문회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최순실 청문회였잖아요. 네. 근데 최순실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었는데 네.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지금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이 몸통이 지금 최순실입니다. 근데 지금 뭐 헌재도 처음 나오는 것이고 예. 뭐 청문회 때도 전혀 나오지도 않았고 모든 것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헌재 출석이 뭐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연설문이라든지 그리고 비밀 문건 이런 것도 전부 최 씨에게 유출된 것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럼 경위 이런 것들을 물을 것이고 물론 본인은 이제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그 태블릿 PC에 의해서 나타났는데 여전히 지금 태블릿 PC가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늘 헌재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미르케 e스포츠 재단의 설립 과정 그리고 정유라에게 삼성 측에서 돈이 간 여기에 뭐 당연히 관여했던 것이고 네. 이런 전반적인 것이 거의 최순실 씨가 개입돼 있는 거고 또 하나 인사 개입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네. 차은택 씨도 마찬가지고 김정 전 차관의 경우도 최순실의 소개로 만났다 김기춘 전 실장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게다가 지금 지난번에 그 노승일 부장이 얘기했던 그 나온 녹취록이 나오잖아요. 이 태블릿 PC 이거 걔들이 조작한 거로 해라 뭐 이런 그 네. 녹취가 이미 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인이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특검에서 정황이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헌재가 이것을 다 입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뭐 심리를 지연하기 위해서 출석을 안 하고 또 불리할까 봐 또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만 결국은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큰 대세에 영향이 없다. 결국은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어쩔 수 없이 출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나올 것이 다 나왔다고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이제 다 나올 거 다 나왔다. 그래서 어떤 이제 연기가 다 거치고 매듭과 쟁점이 보인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본격적인 방어에 나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언제까지 수세로 가면 헌재 판결에 불리할 정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헌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사적인 그런 팩트가 없어도 탄핵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순실 씨의 가장 큰 목적은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서서 이 묶여진 매듭을 본인이 대통령과의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보다 적극적인 오늘 증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네. 근데요, 저는 궁금한 게 오늘도 사실은 최순실 씨 변호인 측에서는 그 같이 좀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헌재에서 허락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홀로 들어가서 이제 처음 이제 얘기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 법적 조력을 받아오던 상황과 혼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상황 좀 뭔가 좀 많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다를 텐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당사자로서 그 재판에 나왔던 것이고 예.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증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법적인 지위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증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는 대로 증언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증인이 어떤 증인 보호 차원에서의 어떤 그 조력은 변론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가지고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헌법상 어렵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예.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에 내부적으로 어떤 질문이 왔을 때에 답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최순실 씨도 이미 상당 부분 발견이 돼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작을 할 때 선서를 할 때 선서할지 여부 그리고 또 증언할 때에 어떤 본인의 형사재판에 대한 어떤 것이 있을 때는 증언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단 측에서 질문을 예봉을 해왔을 때에 본인의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고 네. 다만 그에 반해서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거꾸로 지금 양측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질문을. 네. 결국 박근혜 대통령 측 그 변호인단이 질문을 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이 불리한 어떤 창이 왔을 때는 진술 네. 거부권으로 맞고 본인이 어떤 박근혜 대통령 측의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하는 자리로 이용을 할 가능성, 그럴 전략을 펼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것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피해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와 같은 역량이 정말 그
탄핵 소추단, 국회 소추단 측이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제대로 질문을 묻느냐 그 부분이 어떤 오늘 그 증언의 네. 관건과 성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그 공개석상에서 어쨌든 홀로 나서서 지금 진술하는 게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더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혼자 이제 그 혈혈단신, 홀홀단신 혼자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지난번 이제 법정에서의 태도를 봤을 때는 사실 그 실황 중계됐을 때는 상당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그렇죠. 언론이 나가고 난 다음에는 재판정을 찬찬히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라는 그 후문이 있는데 예. 그와 같은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질문 그 법정에서의 질문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당당하게 어떤 준비를 해 나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것에서 어느 정도 어떤 그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정말 주목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중요한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변론 기일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와 또 특검과도 좀 같이 또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크게 주목을 받을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굳이 이제 불리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군요. 그동안 충분히 저는 스터디 학습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 논리라든가 그리고 언론이나 변호인을 통해서 충분히 법적인 거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혼자 나서도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오히려 뭐 증인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방어한다기보다도 대통령과 관련된 선을 끊는 데는 본인이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10명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 예. 이런 상황에서 1차적으로는 헌재를 막고 두 번째는 형사라든가 사법부 재판에서 본인의 어떤 방어 논리 그것을 펴야 된다고 전략이 섰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상당히 저는 적극적인 오늘 증언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헌재하고 특검하고 어차피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일단 뭐 최 씨의 목적은 일단 자신에 대한 방어일 거예요. 지금 예. 최 씨 인식 속에 뭐 대통령을 방어하고 이런 생각은 이미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네. 장시호 씨와 최순실 씨도 이미 이제 갈라졌잖아요. 재판정 예, 입장이 태블릿 다르기 PC를 때문에 태블릿 PC 제2의 태블릿 PC를 제출한 게 장시호 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슨 뭐 대통령의 인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인식은 난 전혀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네. 단지 중요한 건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권 같은 거 그 대가로 뭔가 이제 정유라 씨에게 지원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청구 여부도 오늘 결정된다는 것인데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최 씨에게 물어볼 게 굉장히 많죠 사실은 징계로 네. 나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헌재에서 오늘 최 씨가 어떠한 진술을 하냐가 굉장히 결정적일 수 있어요. 이거는 단지 최 씨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그 뇌물죄 공여 또는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네. 특검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최 씨의 오늘 진술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결정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당 부분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진술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부분이 저 또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과연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인가?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엄호하는 전략으로 나올 것인가? 예. 아니면은 나 이제부터는 각자의 길을 가자라고 하면서 나부터 살자라고 나올 것인가? 저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지켜볼 부분이군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만약 제가 그 탄핵 소추단 측면이라고 하면은 물을 것은 뻔하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얼마나 자주 갔느냐. 그리고 만나서 삼성을 통해서 지원을 요청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또 어떤 뭐 KD 코퍼레이션과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느냐. 아니면은 그 의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김영재 의원에 대해서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느냐, 부탁을 했느냐.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최순실 씨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와 같은 부탁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평상시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오늘 재판으로도 사실상 굉장히 큰 일을 어떤 그 재판의 어떤 분수령이 되어버렸다라고 예.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와 같은 질문에 이 최순실 씨가 어떤 식으로 답을 할 것인지 그거 했는 건 맞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 모든 재판이 굉장히 어떤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최순실 씨의 입에서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질문이 답변이 나오는지 그 부분이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저는 우리 최 교수님이나 우리 최 변호사님 두 최
그 교수님하고 변호사님 말씀에 뭐 공감을 하지만 지난번에 장시호 씨가 태블릿 PC를 제출한 것은 장시호 씨가 살려고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해석을 물론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 씨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출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지금 출석한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세금은 자기한테 있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고 본인이 뭐 뒤집어 쓴다고 해도 얼마나 더 지금 혐의에서 추가가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장시호 씨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장시호 씨랑 변호인을 통해서 협의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태블릿 PC를 제출해라. 그리고 본인은 태블릿 PC 2개에 대해서 지금 검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예. 이렇게 방어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일화 청구로 모아놓고 그리고 법적인 것은 양쪽은 풀어주면서 본인이 단일화된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장시호 씨가 태블릿 PC를 제출한 거는 사실상 제출 안 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예. 그 제2의 태블릿 PC라는 게 왜 결정적인가 하면은 맨 처음에 나왔던 거 그 태블릿 PC는 여전히 뭐 본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거긴 여러 가지 기밀 문건들이라든지 국가 기밀에 관련된 것들이 있었던 것이라서 결정적이었던 것이고 네. 두 번째 거는 왜 그러냐. 삼성과 이 지금 박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삼성이 정유라에게 지원할 수 있게끔 된 것이 거기 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그 삼성 관계자들과의 그 발언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 거. 그래서 결정적인 거라서 장시호 씨가 그것을 제출한 거는 일단 자신의 어떤 법률적인 유리를 많이 의식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예. 이게 아마 이제 밖에서도 뭐 이른바 이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은 뭐 컨트롤 타워가 있다, 뭐 전략적인 배후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건 검찰도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배우다라는 얘기는 검찰이 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이른바 컨트롤 타원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변호인들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게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으나 여러 물증들이 나와 있고 녹취 파일도 있고 지금 안정범 씨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안정범 수첩 비망록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예. 언제까지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 전손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균열이 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오후 2시에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역시 마찬가지로 헌재 변론에 좀 불출석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까 이렇게 좀 관측이 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증인들이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로서는 나와서 직접 증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제 검찰 조사에 해놨는 진술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군요.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한 70% 정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미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법정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네. 이 그 박근혜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그거 형사 절차상 이른바 전문 증거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 결국 증거로 쓰려고 하면은 그때 제대로 증언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 헌법정에 나와가지고 인정을 해야만 우린 증거를 쓸 수 있다. 그것이 기본적인 박근혜 대통령 측의 논리였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이 중요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오늘 묻는 것보다도 사실 지난번에 이 검찰에서의 조사에는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상 상당 부분 90%는 조사를 할 증거를 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종범 전 수석이 나옴으로 해서 검찰 측에 있었던 증거를 인정하는 것 그 자체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미 그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각종 이 K 스포츠 재단이라든가 미르 재단의 모금에 어떤 관여를 했다라는 것들이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은 직접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그 밀실에서의 검찰에서 조사했는 거 그거 믿을 수 없다. 한때 그 대법원장님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은 조서는 던져버려라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있는 것을 직접 듣고 유무죄를 판단해라 그런 식으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예. 네. 이 안종범 수석도 나와서 직접 정말 본인의 저는 그것을 해석을 물론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 씨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출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지금 출석한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세금은 자기한테 있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고 본인이 뭐 뒤집어 쓴다고 해도 얼마나 더 지금 혐의에서 추가가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장시호 씨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장시호 씨랑 변호인을 통해서 협의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태블릿 PC를 제출해라. 그리고 본인은 태블릿 PC 2개에 대해서 지금 검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예. 이렇게 방어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일화 청구를 모아놓고 그리고 법적인 것은 양쪽은 풀어주면서 본인이 단일화된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장시호 씨가 태블릿 PC를 제출한 거는 사실상 제출 안 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예. 그 제2의 태블릿 PC라는 게 왜 결정적인가 하면은 맨 처음에 나왔던 거 그 태블릿 PC는 여전히 뭐 본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거긴 여러 가지 기밀 문건들이라든지 국가 기밀에 관련된 것도 있었던 것이라서 결정적이었던 것이고 네. 두 번째 거는 왜 그러냐. 삼성과 이 지금 박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삼성이 정유라에게 지원할 수 있게끔 된 것이 거기 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그 삼성 관계자들과의 그 발언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결정적인 거라서 장시호 씨가 그것을 제출한 거는 일단 자신의 어떤 법률적인 유리를 많이 의식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예. 이게 아마 이제 밖에서도 뭐 이른바 이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은 뭐 컨트롤 타워가 있다, 뭐 전략적인 배후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건 검찰도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배우다라는 얘기는 검찰이 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이른바 컨트롤 타원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변호인들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게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으나 여러 물증들이 나와 있고 녹취 파일도 있고 지금 안정범 씨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안정범 수첩 비망록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예. 언제까지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 전선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균열이 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오후 2시에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역시 마찬가지로 헌재 변론에 좀 불출석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까 이렇게 좀 관측이 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증인들이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로서는 나와서 직접 증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제 검찰 조사에 해놨는 진술 증거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군요.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한 70% 정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미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법정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네. 이 그 박근혜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그거 형사 절차상 이른바 전문 증거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 결국 증거로 쓰려고 하면은 그때 제대로 증언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 헌법정에 나와가지고 인정을 해야만 우리 증거를 쓸 수 있다. 그것이 기본적인 박근혜 대통령 측의 논리였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이 중요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오늘 묻는 것보다도 사실 지난번에 이 검찰에서의 조사에는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상 상당 부분 90%는 조사를 증거를 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종범 전 수석이 나옴으로 해서 검찰 측에 있었던 증거를 인정하는 것 그 자체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미 그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각종 이 K 스포츠 재단이라든가 미르 재단의 모금에 어떤 관여를 했다라는 것들이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은 직접주의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그 밀실에서의 검찰에서 조사했는 거 그거 믿을 수 없다. 한때 그 대법원장님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은 조서는 던져버려라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있는 것을 직접 듣고 유무죄를 판단해라 그런 식으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예. 네. 이 안종범 수석도 나와서 직접 정말 본인의 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요청을 했는 것인지 정말 돈을 어떤 그 특정인에게 밀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이거 지시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문화융성을 하고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공약을 이루는 차원에서 했는 것인지 그런 돈을 모은 건 결론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만 네, 네. 그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탄핵소추단과 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 아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을 것인데 이 안종범 이 수석의 입에서 어떤 진술이 나올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와가지고는 그 검찰에서 얘기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할 것인지 예. 아니면은 진술을 기존에 있던 것이 맞다라고 할 것인지 그 부분 또한
상당 부분 어떤 우리가 봐야 될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안수석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 본인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기 네네. 때문에 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굉장히 좀 그래서 주목이 제가 하나 되겠네요. 여쭤보고 네. 예. 싶은데 법률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안종범이나 이런 최순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헌재 재판관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거 증거로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라고.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최 변호사 말씀에 의하면은 저도 뭐 언론에서 그 얘기를 많이 봤는데 이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른바 직접주의에 따라서 인정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결국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재판장님이 누가 와서 그 그렇습니다. 인정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네. 말이냐면은 첫 번째 이제 본인의 수첩 17권 5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쓴 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압수수색을 했을 때는 압수수색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증거만을 압수수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압수수색하는 현장에 가면은 영장을 제시를 하고 예. 실제 막 모든 것을 이렇게 서류를 내놨지만 그 범죄에 기재된 사실에 관련된 증거만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다른 것들은 돌려줍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던 범죄 사실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관련성이 없다. 이른바 그 영어로는 relevant하다는 것이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고 예. 우리가 저도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그 증거법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irrelevant하다라고 해서 예.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서 증거를 부인하는 것을 아마 미국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상당 부분 봤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내가 쓴 거는 맞지만 압수수색 절차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것과 관련 없는 증거를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적법 절차 위반으로 증거를 쓸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 들이대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형사사건 자체에서는 그와 같은 논리가 가능하지만 이와 같은 논리가 이 헌법재판, 이 탄핵소추 절차에서도 재판부가 그와 같은 논리를 받아들일지 네. 그것이 법리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촛불 집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촛불 집회가 사실상 뭐 반란이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면서 오늘 뭐 변론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제 뭐 그 이야기를 변론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관련 이야기를 했네요. 당시에도 좀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글쎄 사실 이제 저런 부분이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애초에 촛불 정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 최순실 씨 일당이 국정을 농단한 그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이제 촛불 집회인데 점점 과열되다 보니까 촛불 집회도 상당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100만 명 이상 막 모이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맞불 집회 보수 단체에서 주장하는 맞불 집회도 지금 훨씬 더 위력이 상당히 커져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보역 갈등으로 가는 것이 저는 상당히 지금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서석구 변호사 말씀도 보면은 사실상 반란이고 이석기 이런 헌재에서 판결한 사람을 석방하라는 구호가 지금 뭐 촛불 집회 플래카드가 현장에서 좀. 내서 하고 있고 그 네.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것이 민노총이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이런 갈등으로 점점점 번지면 본질은 없어지고 갈등, 이념적 갈등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서로 자제하고 우리가 사법 민주적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민주적인 헌법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저는 법에서 법적으로 판단해서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게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형사 심판이 아니에요. 형사 소송법이 준용하긴 합니다만 탄핵 심판을 하는 건 지금 대통령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대통령 자격이 있냐 없냐, 이른바 대통령 자격의 유무를 따지다 보니까 헌법과 법률이 위배됐냐를 따지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이 위배됐느냐를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저 서석구 변호사라는 분 말씀은 나름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다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만 대단히 논리가 비약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촛불이 반란이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반란이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이런 물음을 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런 말들은 저는 국민들의 일반에게 별로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본인의 주장입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말씀처럼 이것이 보역 갈등으로 가고 이게 이념적으로 대척점이 강해지면서 이런 우려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촛불 집회에 대응하는 이른바 맞불 집회의 규모도 커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긴 한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지성적인 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지적 수준이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지금 최순실 얘기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최순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정농단은 굳이 여기서
한두 끝도 없겠습니다만 예. 얘기하지 않더라도 물론 국민 개인 일반의 의견은 다를 수 있겠으나 네. 일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의 이러한 행적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그 어떤 선출한 국민 주권에 위배되는 것인지 그리고 국민이 주권한 권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 이른바 위민주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고 단지 이제 법률적으로 얼마큼 더 이것을 실증에 나가느냐 문제인데 이미 법률적 헌법적으로 다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건 사실상 많이 입증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르긴 하더라도요. 물론 네. 최종 결정을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서 변호사의 저런 말씀들은 물론 개인의 의견이니까 우리가 뭐 경청할 가치가 있다 손 치더라도 네. 일상적인 보편적인 상식의 수준을 많이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심 판정에서 이제 대기를 하던 최순실 씨가 대심 판정에 입장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고개를 약간 숙였지만 표정은 다소 당당하다. 네. 그리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재판정을 응시하기도 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자, 이런 태도들을 봤을 때 오늘 어떤 진술을 할지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좀 아까 얘기하신 말씀에 네. 따르면은 기존에 본인이 당사자로 그 형사법정에 출석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네요. 들어갈 때는 조심스럽지만 실질적으로 예. 법정에서 섰을 때는 상당 부분 당당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어떤 예봉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사실상 이미 준비됐다라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읽히는군요. 사실 처음에 그냥 가면 굉장히 사실 떨립니다. 선서할 때도 사실은 제대로 목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하는데 저 같은 모습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이미 상당 부분 내부적인 어떤 진술에 대한 어떤 그 답변에 대한 어떤 준비가 섰다라고 보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내지는 어떤 그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이고 네. 결국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해명해야 될 포인트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길게 답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역시나 예상했던 그 태도와 표정이 좀 읽히는군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들어갈 때만 해도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얼굴을 푹 숙이고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어떤 입장이 나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 표정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 5차 변론기일 개시를 지금 선포했습니다. 지금 예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10시부터 예정된 대로 현재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많은 내용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을 텐데 역시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성 부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서석구 변호사 측의 이제 대응 변론도 들어봤을 때 과거와 마찬가지 이제 변론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또한 이제 최순실 씨를 상대로 관련된 증언들을 좀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들을 계속 할 테고요. 어떻게 좀 대통령 측의 입장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요? 대통령 측의 입장은 탄핵 소추 절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추 사실이 사실이 아니며 입증 근거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보장하고 항변권을 보장해 달라. 네. 이런 차원에서 애초에 헌재로 갔을 때 그런 입장이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안종범 수석 오늘 오전 오후에 거쳐서 지금 증인으로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저는 결정적인 어떤 헌재 심리의 방향을 가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최순실은 이미 쟁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헌재에서 명확하게 본인의 어떤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고 오후에 안종범 전 수석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수첩에 대한 내용이 전반부는 청와대 티타임 일정이고 후반부에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진술했고 본인의 의견을 많이 거기에 적었다. 이렇게 적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오전 오후에 두 증인의 어떤 신문에 따라서 헌재의 어떤 앞으로의 판결 방향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지금 굉장히 심경이 이제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부인하다가 네. 상당히 그 최순실에 비해서는 있는 그대로 그야말로 뭐 전 학자답게 교수답게 뭐 양심적으로 했다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장 교수 말씀처럼 지금 와서는 그 자신이 썼던 17건의 그 수첩조차도 증거 능력이 안 된다고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헌재에서 이제 그 증거 능력을 묻겠다라는 건데 네. 그것이 이제 그 근거는
그게 지금 김기춘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지시가 아니라 그 지시 회의하는 도중에 자신의 생각을 메모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예. 뭐 어떤 데 적어도 저의 생각도 적어놓고 합니다만 되게 맥락을 보면 알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과 또 제 생각을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놓고 그래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게 네. 이제 와서 그걸 다 시인한 다음에 그리고 앞뒤 맥락을 볼 때 그게 퍼즐이 되게 맞아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부인한다라는 게 그만큼 본인의 심경도 지금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자신의 형량에 대해서 유리한 것도 생각하는 것 같고 또 대통령을 한때 모셨던 사람으로서 나름의 어떤 그 직업적인 윤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대단히 심경이 복잡해서 네. 오늘도 어떤 얘기를 할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시인할 수 있고 반대로 완전히 부인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도면 상당히 큰 자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대통령이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모두가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지시했다. 그런 안종수 수석도 적었다. 적지만 우리가 참모회의를 할 때 어떤 주제를 주면 참모들이 알아서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그 국정 아젠다가 있는데 대통령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쓰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시행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쓰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본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검찰에서 인정을 했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헌재에서의 답변은 아주 중요한 그런 입증 자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하나만 큽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유추예요. 네. 우리 장 교수님도 유추니까 저도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네. 이게 좀 제가 우스갯얘기인데 적자생존 알죠? 적자생존의 원칙. 근데 지금 우리 이번 박근혜 정권에서는 적자생존이 무슨 얘기냐면 적어야 산다. 열심히 대통령 말씀 적어야 된다라는 건데. 잠시만요.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헌법재판소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대심 판정에서 표정이 좀 당당했다라는 어떤 속보도 들어왔고요.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재판정을 응시하기도 했다라는 내용도 들어왔는데 지금 최순실 씨가 앉아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 이제 대심 판정의 모습이고요. 저 자리가 혹시 증인석은 아니죠? 증인석은 저 증인 앞으로. 대기석입니다. 증인 지금 대기석이죠. 보면은 예, 예. 그 손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법정에 있기 때문에 밖에까지는 이제 포승줄에 묶여 있지만 아, 예. 네. 앞에서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나 어떤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뒤에 이제 교도관들이 있고 예. 앞에서는 이제 손이 자유로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손을 그 아주 그 안경을 안경에 하면서 대고 있고요.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담담하게 어떤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교도관을 통해서 같이 들어왔을 때는 헌재 재판 대심 판정의 분위기가 어떤가 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한번 좌우를 본 뒤에 앉아서 계속 안경을 만지면서 혼자 고민을 한 듯한 표정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방청석 쪽에는 아까 전에 앞서서 말했지만은 변호사가 이제 같이 네, 갈 수 그렇습니다. 없었지만 방청석에는 지금 이현재 변호사가 같이 이제 뒤에 앉아 있다라는 지금 속보까지 지금 함께 전해졌거든요. 현장에서 지금 지켜본 취재 기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렇게 되면 이제 게시하면 앞쪽으로 들어가서 증인석에 앉아서 이제 그 국회 측과 이제 대통령 측의 이제 질문을 받고 그렇습니다. 답변을 오늘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일단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재판장님이 사건 번호를 부른 다음에 예. 이제 오늘 진행할 취지를 하고 증인을 호명을 하면은 네, 그렇게 네. 하면 먼저 이제 탄핵 소추단 측 국회 측에서부터 해서 주신문이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네. 주신문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끝이 나면은 이 그 박근혜 대통령 측에 반대 신문이 있고 반대 신문에 대해서 재주신문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그 상당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 증인은 어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예. 바로 옆에 앉을 수는 없고 지금 뒤에 있는데 결국 뒤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 씨한테는 든든한 지원군,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조금 전에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앉아 있는 모습도 화면으로 잠깐 지나갔는데 이제 앉아서 최순실 씨를 응시했다라는 내용도 전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최순실 씨의 표정과 어떤 진술이 어떻게 나올까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박한철 소장에 앞서서 이제 그 입장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세월호 행적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대통령 측 이중한 변호인은 증인신문 끝나는 대로 이번 주 중 제출할 것이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사실 앞서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것이 세월호 7시간의 행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측이 이제 요청하는 거죠. 최순실 씨와 상관없이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지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도 이제 최순실 씨 그 변론을 들으면서 이 얘기를 시작한 거는 물론 주의
해달라, 빨리 좀 제출해달라 이런 요구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에게도 좀 물어볼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최순실 씨가 누구를 보냈냐.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사를 맞으면 주사 아줌마를 보냈냐. 네. 그런 거는 물어보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12일 날 3차 변론기일까지 성명권을 헌재에서 발동을 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예. 그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애매하게 지금 헌재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기존의 청와대 홈페이지라든가 기존에 나왔던 그런 말보다도 더 구체성이 있는 그런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 오늘 그렇게 한 것은 이미 또 이제 최순실 씨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해서 오늘 또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하라고 지금 변호인단한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는 그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제출했던 것에 대해서 거의 믿지 않고 있는 분위기예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다시 이제 보완하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1시간 정도가 아니라 오전 시간 전체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헌재에서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분별로, 3분별로 3분대, 그다음 3분 간격, 41분 간격 이렇게 쭉 냈었잖아요. 헌재, 아니 그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근거나 어떤 진술보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네. 재판관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보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다만 그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구성명이란 것이 좀 더 그 한마디로 두루뭉술이 해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밝혀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지금 그 최혁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미 그거를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으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 제3자적 입장에서 조금 더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달라.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최초의 이 세월호 사고가 나는 게 한 그날 그 9시 한 19분 전후였는데 그때부터 10시쯤에 대해서야 보고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어떤 무엇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라라고 하고 있고 상황실장과 어떤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근거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통화 내역이 녹음 내역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측의 얘기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네. 어떤 내역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라고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어떤 그 합리적인 어떤 추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박한절 소장의 좀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거 보면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좀 속도를 내는 듯한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지금 3번의 증인신문 일정이 좀 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또 특히나 이제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이제 오전 10시에 또 나오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사실 유진용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어떤 증언들과 관련해서 내부 고발자 폭탄 발언하는 그 어떤 입장이었기 때문에 내일 어떤 발언이 또 나올까도 또 주목이 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유진용 장관의 경우는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이잖아요. 그렇죠. 이 결정적인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가닥들 중에서 네. 삼성과 그 정유라 최순실과의 어떤 그 대가성 관계, 대통령과의 대가성 관계가 첫째 중요한 것이고 그 뇌물죄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탄핵 사유에 적시된 건데 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언론 자유 침해예요. 언론 자유 침해인데 이 부분을 이제 그 대통령 측이라든지 대통령 측에 동의하는 사람들, 동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탄핵과는 관련이 없는 거다. 왜 이 부분을 자꾸 거론하냐라고 예. 얘기하는 일각의 주장들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헌재의 탄핵 심판에 있어 이것도 대통령이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면 이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바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유진용 전 장관이 뭐 지금 말씀처럼 내부자다, 뭐 내부 고발자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제 어쨌든 블랙리스트를 유진용 전 장관이 내일 나와서 어떤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겠죠. 지금 유진용 전 장관은 대통령에 항의도 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이미 진술을 네. 했어요. 네. 그리고 블랙리스트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조윤선 장관의 경우는 자신이 정무수석할 때 보지 않았고 존재도 없다라고 했다가 지난번 청문회에서 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거의 17번인가 16번에 걸친 그 질문에 결국 뭐 사실상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내일 그 유진용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그 발언, 진술이 이 전반적인 탄핵 심판에서도 상당히 큰 하나의 스모킹 건 같은 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보면 내일 오후에도 원래 이제 애초에 지금 증인으로 채택된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이라든지 뭐 고영태 WK 이사, 류상영 WK 과장 등 핵심 증인들 또
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좀 내기도 하고 또 다음 날은 19일 날 같은 경우는 이재만 전 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소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승철 그 정경영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 재판이 지금 형사 재판이 있기 때문에 재판 일정 출석 준비상 내일은 못 오고 다음번으로 미뤄달라.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네. 다음번으로 미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수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 네. 다만 지금 그 고영태 씨나 그 유상영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내지 이 최순실 씨의 증언을 뒤엎을 수 있는 핵심적인 증인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그 청문회 자체에 와서도 두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고영태 씨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네. 것이죠. 예. 결국 그런 점에서 상당 부분 왜 이러지? 사실은 그 아까 얘기하셨는 그 문고리 3인방 중에 이재만 이 안봉근 비서관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는데 결국 이 고영태 씨가 사실 가장 인적으로 사람으로 봤을 때 스모킹 건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옛날에 이 사람이 얘기했는 것이 위증인가 이런 의혹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내일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다만 그와 관련해서 지금 야권에 있어서 그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더 이상 이게 뭐 너무너무 힘들고 해서 이제 그 안 나올 뿐이지 서울 모처에 있다라고 해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내일 여전히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들어온 소식을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이제 오늘 증거를 인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대통령 측에서 최순실 조서 그리고 안종범 수첩 증거를 부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예. 결국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같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형사 이 탄핵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를 때에 형사소송 절차에 따른다라고 돼 있고 그럼 네. 형사소송 절차에서 가장적인 핵심적인 것은 증거 관계입니다. 결국 그 검찰 조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전문 증거로서 그거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반면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네.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그 탄핵 절차가 형사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예. 형사 절차와 똑같은 절차의 엄격한 증거 절차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네. 그와 같은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데요.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국회 측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증거가 나오는 것에서의 어떤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네. 상황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형사소송법적으로는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졌다.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개된 어떤 그 자료지만 CCTV에서 자료를 보면서 진술 봐라. 예. 임의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느냐, 옆에 변호사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은 충분히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되받아칠 가능성이 있고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식으로 증거를 인정할지 이 부분이 정말 이 탄핵 절차에서 요체 중에 요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현재 지금 최순실 씨를 앞에 놓고 최순실 증언 신문에 앞서서 지금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서 지금 공방을 계속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안 그래도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게 국회 측에서는 이거 탄핵 심판 지연시키려는 전략 아니냐, 대통령 측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역시나 이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국회 측에서는 왜 이렇게 자꾸 지연시키냐. 증인도 출석을 안 하게 되면 뭐 아무리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다르다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입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법률 위배된 게 거의 진술로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증인이 계속 출석을 안 하게 되면요 당연히 심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볼 때는 가능한 한 탄핵 이 결정을 빨리 내리려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인용이 됐건 기각이 됐건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아까 계속 같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아까 지금 나온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증거를 부동의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수첩의 증거 인정할 수 증거 없다는 능력을 얘기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이른바 이게 변론주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직권주의라는 거 있다고 그래요. 헌재에서 직권으로 이건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아까 얘기하다 끊긴 건데 제가 아까 뭐 잠깐 우스갯소리라고 하면서 적자생존이 적어야 산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때 네네. 계속 깨어같이 적는다라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적으면서 자기 메모를 적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헌재가 아마 그런 판단을 하리라고 저는 보고 이제 와서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건 지시가 아니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얼마나 일반인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질지 그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 네. 또 하나 문제는 세월호 7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단지 1시간이나 2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뭐 여기서 그 세월호 7시간을 굳이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저 상당 부분
그 거기에 대한 쭉 그 대리인단이 제출한 기록들이 뭔가 상식이 어긋난다라는 그 판단을 헌재가 어느 정도 하면서 다시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론 탄핵이 급하긴 했지만 헌법과 법률이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 탄핵을 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도 누구나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헌재 결정이 상당히 더는 뒤로 미쳐질 가능성이 있는데 애초에 이것을 검찰이라든가 특검 조사가 끝나고 사법적인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헌재에 가서 탄핵을 결정을 했다면 이렇게 지금 복잡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뭐 민사나 형사나 행정이 같이 가면 결국은 민사가 제일 앞에 가고 두 개는 뒤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헌재로 지금 이것이 공이 넘어왔는데 헌재도 이것을 그러면 검찰처럼 수사를 해야 될 그런 기능도 없고 정황으로 판단해도 그렇고 의혹으로 보기도 그렇고 양쪽 다 쟁점이 치열하고 또 증거도 부동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헌재에서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인가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또는 촛불 민심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상당히 엄청나게 지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고 증거 부동의가 됐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증거 부동이 됐지만 안종범 전 수석이 메모한 것 자체도 이것은 내 의견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것이 180도 시각이 다른 차원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고 특히 고영태의 증인이 지금 잠적했다는 거 이것이 헌재에 영향을 상당히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국조에서는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했지만 정작 헌재에서는 나오지 않고 잠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헌재 판결에 큰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승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형사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증할 수 있는 뭔가 명백한 기준점이 없는 상황에서 헌재 재판이 좀 서둘러 진행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헌재 입장은 일주일에 지금 3번씩 또 증인 변론을 갖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는 속도가 좀 빨리 내는 건 어떤 걸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결국 이 재판이 처음 시작될 때에 그 주심 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공정하고도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재판의 이념은 실체 진실 보장과 그 어떤 상대방의 어떤 절차권도 보장해야 되는 그것이 동전의 양면 내지는 이 저울의 양가적인 거의 무게가 같습니다. 결국 실체 진실도 발견이 중요합니다만 결국 실체 진실은 증거에 의해서 발견돼야 되는데 증거 절차가 어떤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했을 어떤 그 증거 체부가 결정이 돼 버리면은 결국 그 결정에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되 결국 이 박근혜 대통령 측이 요청하는 그런 절차적인 요청을 완전히 거부하기는 상당 부분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지 않고 결국은 그와 같은 후폭풍은 온전히 이 그 헌법재판소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최대한 빨리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로서도 이 그 국정 공백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것을 드라이브를 걸지만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부터의 어떤 정당한 어떤 절차권 보장을 요청을 했을 때는 그와 같은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실제로 우리 법조인들 특히 그 오늘 그 일부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도 재경 지원의 어떤 부장판사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빨리 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사실 헌법재판관님들이 신은 아닙니다. 결국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2만 쪽, 3만 쪽이 되는 증거를 잃는 데만 해도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합의하고 결정문을 쓰는 데만도 2주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변론 종결을 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1월 말 선고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절차적인 측면도 일정 부분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했을 때만이 촛불 민심이건 아니면은 태극기 민심이건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 뭐 우리 최 변호사 말씀에 150% 동의를 하면서 지금 뭐 헌재가 절차를 전혀 무시하지 않잖아요. 절차적 정당성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아까 우리 장 교수께서도 말씀하셨고 헌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저 박한철 소장이 한 번도 아니고 2-3번에 걸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 또 하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라고 그랬어요. 물론 법리적인 절차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이 헌재는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대통령이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빨리 내려질 것 같고 뭐 지금 여기서 빨리 내려질 것 같다 늦게 내려질 것 같다 이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단지 쭉 이런 토론을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이 제도는 고쳐야 되겠다. 이 개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잠깐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갈게요. 네.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지율도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고 네. 그리고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됐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 탄핵 심판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있잖아요. 네. 이것이 우리나라의 헌법 구조예요. 따라서 개헌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제도예요. 제가 네.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들어온 속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박 대통령의 개인 일을 돕기 위해 청와대로 출입한 적이 있다라면서 청와대 출입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개인 일을 돕기 위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국정농단에 개입하지 않았다. 태블릿 PC도 내 것이 아니다. 그런 반열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미 청와대 출입은 출입 그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증언도 있었고 조사에서 나왔고 네. 그랬더니 그것은 거부할 수 없지만 개인 일이라는 것은 국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아.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애초에 연설문 같은 것은 필요한 것은 청와대에서 어떤 시스템이 보좌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받았다.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인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번 그 11월 4일 날 있었던 1차 담화를 그대로 제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홀로 살면서 챙겨야 될 여러 개인사를 도와줄 사람이 마땅찮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됐다. 그것에 대한 답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는 거와 최순실 씨 얘기는 사실상 동전의 양면으로 되는 것이죠. 결국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옷이라든가 뭐 이와 같은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국정농단과 같은 어마어마한 일은 나는 할 능력도 없었고 네. 지도 않았다라는 어떤 그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데 그것은 지금 최초의 본인의 주장인 것이고 물증을 이제 들이대면서 이제 하나하나 할 것인데 결국 지금 다음에 어떤 탄핵소추단에서 물을 것은 네. 결국 지금 이메일이나 이 내역 같은 것을 아마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느냐 이 부분을 해서 결국 이 최순실 씨의 증거의 증언의 모순성을 드러내는 전략으로 지금 아마 국회 측에서는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 대통령 부탁 없이 의상도 맡아서 도왔다는 이야기도 했네요. 글쎄요, 저는 뭐 법률가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저 부분에 단지 저 말을 들으면서 대단히 공허합니다, 정말. 아직도 저걸 부인하고 있고 이제 와서 저 부분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저기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얘기했던 이른바 뭐라고요? 키친네트? 키친 캐비넷? 예. 부엌에서 뭐 얘기하는 뭐 이런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최 씨 연설문 등 그리고 뭐 드레스텐 선언도 그렇고 수석비서관 회의, 국무회의 자료 이런 것들이 전부 바뀐 게 증거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것까지 아니다라고 우연의 일치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이거 지금 옷 같은 경우도 전부 부탁 없이 했다. 네네. 설명이 됩니까? 여기 지금 법률가 계십니다만 아니 법률도 인간의 상식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저런 식의 변론이 전 오히려 헌재에서 불리했지 별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남할 수는 없겠으나 네. 과연 얼만큼 헌재 재판관들에 의해서 또는 일반 국민들에 의해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까라고 느끼는 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했던 공방이 계속 지리하게 이어지다가 25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한 5, 6분 사이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개인 일을 돕기 위해서 청와대 출입했던 사실, 또 대통령의 부탁 없이 의상을 맡아서 도왔던 일,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의상실에서 통화했던 영상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 자체를 기억이 안 난다. 현장 자체를 좀 부정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고영태 씨의 진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증거물들을 이제 언론사에 제보했던 고영태 씨죠. 고영태 씨의 진술에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 자체를 난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의상실 문제 얘기와 관련해서도 전혀 뭐 기억이 없다. 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진술 뭐 다른 주장 없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보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 공정의 상식에 어긋나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드러난 증거 자체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까 저는 결국 이 싶습니다.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네. 사실 지금 헌법
사실은 9가지 넘는 굉장히 많은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 탄핵소추 그 의견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5개로 지금 사유를 나눴지 않습니까? 4가지는 헌법 위반 사유, 1가지를 뇌물 등 형법 위반 사유다라고 했는데요. 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4가지 헌법 위반 사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뭐냐면은 적어도 헌법 위반 사유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증거 절차, 형사 절차와 관계없는 일반적인 민사 절차를 가지고 증거 채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CCTV에 나는 기억이 없다 최순실 씨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CCTV를 녹화했는 실질적으로 설치했다고 하는 고영태 씨가 나와서 내가 그 당시에 설치했고 찍은 거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그 CCTV를 증거로 인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형사적인 증거 같은 경우에도 형사법적으로 뇌물죄와 관련된 것 이외의 어떤 소추 사유 같은 경우에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이 증거 부동의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 우리가 변론의 전 취지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이 섰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본인들이 나와서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민사소송에 따르는 증거 채택 절차에 따라서 증거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절차가 빨라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시부터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변론과 관련해서 현장의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소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이곳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그간 헌재와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버텼던 최순실 씨도 강제구인 경고를 받고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입장한 최 씨는 법정에서는 재판정을 응시하는 등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 씨가 공개석상에 홀로 나서 진술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최 씨의 형사재판 변호인도 재판정에 나왔지만 변론은 허용되지 않아 방청석에서 관전하고 있습니다. 국회 구치소 청문회와 법원 재판 등에서 모르쇠로 일관해온 최 씨가 오늘은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최 씨는 일단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요. 소추위원 측은 최 씨를 상대로 박 대통령 연설문 등 비밀 문건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정부 고위직 인사 관여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증인신문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과 최 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 경위입니다. 최 씨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었다고 답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검의 대통령 뇌물죄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 씨가 이런 사정들을 털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요. 이영선 행정관 등 다른 증인처럼 모르쇠로 일관해 심판이 공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또 조금 전에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강제 조사를 요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측에서 증거인부서를 늦게 제출하는 등 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탄핵 심판에는 형사소송법만 전적으로 준용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 헌재가 검찰 수사 기록 등 증거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헌재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오후에는 안종범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안 전 수석은 그간 출연금 모금이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던 만큼 이런 증언이 심판정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네, 오늘은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결론도 내리는데요. 특검팀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오늘 오후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등 고위 임원들에 대한 신병 처리도 함께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의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주말 내내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특검팀은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만큼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는데요. 혹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에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총수가 구속됐을 때 경제에 미칠 영향 등 수사 안팎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영장 청구 쪽으로 무게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이 부회장은 위증과 뇌물공여 등의 피의자인데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지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를 추가할지 등 법리 해석을 두고도 수뇌부의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삼성 뇌물 수사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이제 윗선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이번 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특검팀은 이들을 조사해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입김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네, 오전 10시부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시작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그동안 청와대 출입 사실에 대한 질문을 듣고 개인 일을 돕기 위해서 그동안 출입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제 제기된 의혹들 관련해서 대통령의 부탁 없이 의상을 맡아서 도와줬던 일이다, 개인적인 일이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론에서 제기됐던 그 의상실에서의 통화 모습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조용한 목소리로 헌재 증인신문에 응하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관련해서 특혜 이권에 개입한 적 없고 특혜를 챙긴 적도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사업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권을 제한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헌재 심판장에 직접 출석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지금 헌재의 출석을 2번 거부한 상태죠. 그리고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엔 출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1월 1일 날 그 기자간담회에 대한 여론이 썩 좋지가 않았고 네. 대통령 측이나 대통령은 아무튼 기자간담회 등 이런 접촉을 통해서 여론의 반전을 좀 꾀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월 1일 날 했던 얘기가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특검에 의해서 엮였다라는 말씀을 대통령이 했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뭐 특검도 지금 그렇고 지난번 검찰도 이제 수사를 거부했잖아요. 네. 특검도 결국은 어쨌든 뭐 2월 말까지가 현재는 특검의 수사 기한인데 네.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면 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네. 대통령 진술 바탕으로 뭔가 뇌물죄며 뭐 제3자 뇌물죄 이런 것들을 입증에 들어갈 텐데 결국 헌재에 나와서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근거는 네. 이런 여러 가지 지나치게 특검도 거부하고 저기 검찰 수사도 거부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여론을 장외전에서 펼치는 것에 대한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예. 차라리 헌재에 나와서 직접 어떤 소명 기회를 가지려는 것이 아닌가.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소명 기회를 대통령 스스로가 거부한 측면이 대단히 높거든요. 네. 크기 때문에 이번에 헌재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소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일반 보도에 의하면 뭐 추석 설 전에 또 무슨 기자간담회 등 이런 형태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한다면 헌재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3일이죠. 첫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일단 대리인단이 충분히 지금 소명을 하고 있고 이것이 뭐 물론 가서 증언을 하지만 대리인단이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심판장에 서서 어떻게 보면 피의자 신분인데 그런 모습은 어떤 국가적인 측면에서 봐도 저는 뭐 이렇게 이것이 언론 통해서 해외로 나간다면 그 모습 자체가 저는 상당히 국익에 손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죄가 있다면 달게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국격 차원에서 헌재에는 출석 안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봅니다. 네. 이 박 대통령이 헌재 재판에 출석하는 게 글쎄요 탄핵 심판에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그 헌법재판소상의 탄핵 사건에서 본인이 출석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 헌법재판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아마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측면에서는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제 그 현행 특검법상의 어떤 법적 근거를 들어서 계속 수사를 거의 정례 브리핑을 오후 2시 반에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와 같은 어떤 언론의 계속 그 언론 플레이가
이 탄핵 절차의 상당 부분 언론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무기 대등 원칙상 본인도 어떻게든 해서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나온 방안이 이번 그 설날 연휴 때쯤 해서 어떤 그 대국민 담화 내지는 언론인과의 이른바 끝장 토론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안이 한 언론을 통해서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 부분 그 야권에서 비판이 많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탄핵 절차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했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대응이 역풍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이 두 번째 생각했던 전략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탄핵 재판 법정에 직접 나오는 그런 그 전략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상당 부분 영향력이 클 것 같습니다. 그거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승부수를 던지는 그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점에서 내부적인 판단을 만약에 하고 된다고 하면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여전히 안 나올 가능성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네. 다만 옆에서 그와 같은 적극적인 조언을 한다고 하면은 네. 나와서 적극적인 언론 어떤 대응을 하고 나의 피해자의 모습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전략적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최순실 씨의 증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게 청와대 자료 받은 적은 있다. 연설물만 다만 봤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봤다라고 얘기했지만 수정한 사실도 있다라고 좀 인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정부의 인사 자료를 받아본 적은 없다. 다만 그럼 차은택 씨는 어떻게 알게 됐느냐라는 질문에 고영태 씨의 그 소개로 알게 됐다.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고 지금 답변을 했고요. 차은택 씨의 이력서는 그럼 어떻게 좀 박근혜 대통령이 전달이 됐느냐?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김종 전 차관 역시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좀 전달을 했다. 다만 직접 추천한 적은 없다. 이걸 어떻게 좀 법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결국 지난번에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 다 지금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지는 않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불리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인하거나 네. 기억이 없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금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그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이메일로 받았는 사실 그런 부분은 있고 본인이 보면 가피를 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일정 부분 수정했다. 네. 물증으로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예. 물증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 그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그 네, 대표적인 네. 케이스가 고영태 씨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 CCTV가 있지만 기억이 안 난다. 뭐 얘기하는 것들도 그와 같은 기조로서 하나하나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모든 것을 모르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그와 같은 답변이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노련한 그 탄핵 소추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던 진술과 뒤에 있던 진술의 모순성 이런 부분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틈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기회는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핵심적인 거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연설문 작성에 관여했다, 코멘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정을 했다. 수정한 네. 사실이 있다. 그 이제 코멘트인데 코멘트는 비서관들도 할 수 있지만 다양한 분이 비서관을 통해서 외부에서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이 워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컨펌을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수정한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커멘트를 한 건지 받아서 고쳐서 다시 돌려준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하여튼 같습니다. 어쨌든 돌려주더라도 이것이 대통령이 마지막에 본인이 마지막 읽고 마지막 이것이 내일 내가 네. 연설할 내용이다 이렇게 마지막 하고 나서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해도 된다고 판단했을 것 같고 네, 인사추천도 마찬가지로 인사비서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지인들이 모두가 다 추천을 하면 이것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위법적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헌재에서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결정적인 게 제가 보니까 최순실 씨가 오늘 아까 얘기한 중에서 김기춘 실장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김기춘 전 실장도 청문회에서 계속 모른다라고 얘기하다가 그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그 이제 동영상을 보여주니까 최순실 씨를 못 들었다고 뭐 하기는 알 수는 어렵다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최순실 씨와 김기춘 씨가 말을 좀 맞추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김종 전 차관이 최 씨 소개로 김기춘 실장을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기춘 실장 얘기는
대통령이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럼 최 씨 소개로 김기춘을 만났는데 김기춘 씨는 최순실을 모르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아무리 저렇게 부인한다 하더라도 자신한테 유리한 것은 인정하고 유리라기보다는 아주 결정적으로 불리할 것 같지 않은 건 인정을 하고 불리할 것 같지 않은 건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이게 한계가 있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벌써. 네. 저 같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금방 저기 TV에 나온 자막 보고도 이게 잘못됐다고 느낄 정도인데 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대통령을 오늘 옹호할지 아니면 나부터 살지 이거 좀 네. 주목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볼 때는 현재 대통령과 자신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연설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것을 다 인정을 해버리면은 대통령이 국민 주권에 자신한테 위임된 권력을 남한테 위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네. 불리해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자신이 볼 때 최 씨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최순실과 대통령의 이해관계에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발언까지 아직 안 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판단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이 같은 증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검찰에서 물었는 질문이 거의 다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검찰에서의 증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정을 했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했는 질문은 검찰 피의자 신문조사에 거의 99% 전 다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수준이고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오늘은 그렇게 길게 못합니다. 길어봤자 2시간이거든요. 네.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의 이 최순실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거의 밤샘 조사 몇 번 했는 그 내용의 증언을 인정하느냐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된 것이고 네. 핵심적인 것을 묻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렇게 병렬적으로 하다가 네네. 어떤 탄핵 소추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목숨 되는 것 그런 네. 부분을 날카롭게 치고 들어가서 재판부에 이 사람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보여주는 그 정도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또 하나 속보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3명. 1998년 무렵부터 알게 됐다. 또 하나 윤 전 추행정관 대통령이 직접 추천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과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인연이 있어 왔느냐? 1998년이면 언제인가요? 언제쯤부터 알게 된 박근혜 거라고? 의원 대구에서. 됐을 때죠. 예. 네. 보궐선거 됐을 때가 1998년도에 그때 이제 정윤회 실장도 알게 됐던 것이고 지금 말하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그때 다 합류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때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 거죠, 사실. 네.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시작했을 때. 때부터 알게 됐다라는 것이니까 거의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특히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라고 해서 깍듯이 할 정도로 그와 같은 배경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윤 전 추에게 보낸 카드 기억이 안 난다. 이 부분 청문회에서 장재원 의원이 이제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증거가 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이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장재원 의원은 마치 이 윤 전 추 행정관이 청와대의 행정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보낸 듯한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데 윤 전 추 행정관의 얘기에 따르면은 그것은 본인이 이제 강남에 있는 모 호텔의 어떤 피트니스 이 트레이너로 있을 때에 이 정윤회 씨 부부가 개인적으로 보냈는 것이지 청와대에 있었을 때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시점 자체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줬고 다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른다라고 했는데 트레이너한테서 윤 전추 씨라고 하면서 그렇죠. 결혼하세요라고 했을 정도의 어떤 개인적인 친밀감,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부인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이 최순실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물증이 나왔는데 모른다. 결국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아까 이 의상실에서의 CCTV를 기억 안 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최순실이가 윤 전 추 행정관한테 그 카드 보냈잖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크리스마스 카드 시집 가세요. 예. 이렇게 부인할 수 있죠. 그건 내가 한 일 아니다. 누군가 내 이름 썼다고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그게 받아들여지겠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사실 본인이 진술하는 것은 위증의 문제가 없지만 일단 아까 지금 선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가 안 나오는데 했다고 나왔습니다. 선서를 했습니까? 예. 그럼 선서를 하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은 위증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데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물증과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위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증에 대해서는 모른다 내지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증언을 했던 사람이 그 위증을 회피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으로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발언을 한 것 같기 때문에 위증 그 혐의 부분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뭐 보여졌던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증거와 관련해서는 부인할 수 있는 거는 부인하되 부인할 수 없는 거는 기억이 안 난다. 그렇습니다. 서로 일관을 하면서 어찌 보면 계속해서 이제 뭐 위증의 혐의도 좀 피해가면서 네네. 다른 어떤 고리가 무너지는 것을 좀 막기 위한 전략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아, 글쎄요. 어떻게 좀 뭐 지금까지 이게 계속 저는 궁금했던 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동안의 증거를 통해서 알려지기 전까지는 부인해왔던 거지만 증거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게 드러나면 사실 아닙니까? 근데 네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네네. 근데 그 증거와 관련해서는 부정을 합니다. 그 이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결국 이제 그것은 이제 그 법률적인 측면에서 사실 그 최순실 씨가 아니다 모른다라기보다는 증거에 관한 것은 네. 변호인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그 피의자 내진 증인의 입장을 듣고 그 입장에 맞춰서 증거 목록을 제출을 하는데 지금 좀 전 같은 경우에 이 그 최순실 씨에 대한 증언에 들어가기 전에 한 15분 정도 서로 공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탄핵 소추단 측에서는 아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 뭐 하냐? 지금 그 특검에서 조사했는 증거에 대해서 왜 동의 절차를 이행을 안 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 측 볼 거 없이 증거조사 절차를 도입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으로 나와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검찰에서 조사했는 내용의 증거 능력을 보유하고 그렇게 되면은 능력 있는 이 헌법재판관들이 열심히 읽어가지고 결정해 주실 겁니다. 그렇겠군요. 네, 자, 또 지금까지 나온 속보 좀 저희가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청와대 전 조리장 관저 목격 주장은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료 인사 추천 역시 한 적이 없다고 언급을 했고요. 정호성 노출록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문고리 3인방과 대통령 관저 회동하지 않았다라면서 역시 결과적으로 지금 내용 면면을 결국에는 다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중요한 게 네. 예, 모든 것을 고영태가 계획적으로 꾸민 일이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청와대 그 조리장 그 주장과 관련해서 전면 부인하고 이런 부분들 또 회의했던 부분 이런 내용에서 파생적으로 나왔던 게 그렇다면 대통령 위에 최순실 씨가 있었고 그 식당 조리장한테도 갑질을 했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인을 하는 예, 거고. 그런 것은 전면 아니고 대통령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사적인 인연 그 선에 명확하게 데드라인이 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상은 제가 뭐 본인이 역할을 한 적이 없고 대통령이 뭐 옷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1998년 그 정치 시작한 그 이전부터 물론 알았겠지만 정치 시작하고부터는 그것을 가족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서포트 이런 뭐 어떤 잡다한 이런 뭐 가정사는 했겠지만 이렇게 국정에 개입하고 그런 것은 없고 대통령과의 연계성도 없다 이렇게 지금 뭐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고영태가 모든 것을 꾸민 것이다라고 예. 지금 진술을 했다, 증언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순실과 고영태의 대질 증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 내일 출석이 예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고영태가 나와서 고영태가 어떤 증언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네. 만약 그렇게 되고 다음번에 일단 그렇다고 보통 통상은 일단 증인을 한 사람 부르고 그와 같은 반대 측에 있는 증인을 부른 다음에 증언이 서로 모순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같이 불러가지고 대질 조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오히려 앞으로 어떤 이와 같은 탄핵 절차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고영태와 최순실 씨의 대질 신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내일 고영태가 나온다고 한다고 하면은 내일 본인이 직접 고영태가 꾸몄다라고 한다고 하면 내일 최순실 씨를 또 증인으로 채택해서 기다리게 하다가 고영태의 신문이 끝난 다음에 대질할 가능성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이제 제발로 걸어서 나오고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한다고 특히 본인이 고영태가 다 꾸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의 그럼요. 어떤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 지금 생각이 고영태 씨가 지금 소재가 좀 불분명하죠, 예, 지금. 예. 손혜원 의원 얘기는 뭐 태국에 있지 않고 이제 서울에 서울에 있다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최 씨가 저렇게 자신 있게 고영태가 다 꾸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내일 고영태 씨가 안 나오는 것을 뭐 확신하는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이제 와서 이런 모든 거를 지금 2달, 석 달을 온 나라가 지금 들썩이는데 모든 걸 고영태가 꾸몄다는 얘기를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워낙 그 부인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저런 것조차도 일단 부인하고 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생각도 언뜻 드네요. 과연 네. 고영태 씨가 내일 나올 것인지. 예. 고영태 씨 지금 어떻게 뭐 어디 있는지 지금 소재가 좀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뭐 글쎄요. 지금 하단에 속보 나오는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오전 10시부터 2분간 통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지금 얘기와는 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국가 원수기 국가 때문에 한번 원수로서의 통화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렇죠. 얘기를 하자마자 지금 한 이틀 정도 만에 지금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네. 나름대로 어떤 그 보수층에 대해서도 예우는 갖추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도요.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지도자의 실패가 민생을 파탄으로 몰고 간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 또 그때도 이제 며칠 전 얘기입니다만 기회를 봐서 전화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보수층의 결집도 노리면서 나름 또 대통령 비판하는 그래서 촛불 민심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이런 어떤 양면성 양동 작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흥미로운 것이 2분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네. 거의 결국 인사치레 정도밖에 안 했다는 네. 것도 나름대로 또 흥미로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걸 가지고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아무리 해도 격식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핵은 당했지만 탄핵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 신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추천을 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이고 그렇죠. 어느 정권에 대선지 10년 동안 갔다 왔으면 국민들한테도 보고하고 대통령한테도 당연히 찾아가서 답해야 되는데 갈 위치가 안 되니까 전화로서 저렇게 하는 것도 저는 뭐 만시지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 부분이야 뭐 전혀 비판하거나 나무랄 그렇죠. 건 아니죠. 네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유엔 전 사무총장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10년 동안 좀 노고가 많았다라고 얘기했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뭐 직무 정지 상태지만 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최순실 씨가 증언 중간중간에 언성을 높이면서 이제 부인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변호사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저희가 취재 기자 조금 전에 내용 중에 그 국회 측에서 헌재에 강제 조사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강제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그 강제 조사란 것이 정말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고 증거 조사란 것이 일단 그 검찰로부터 2톤 트럭 뭐 가득 실린 기록이 형사 기록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모든 절차가 일단 그것이 증거로 그 증거의 재판에 올려지면 그 증거로 현출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증거 목록을 쭉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넘깁니다. 예를 들어서 갑제 1호증에서 갑제 866호증까지 쭉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쭉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증거 동의한다라고 해버리면은 그것을 더 이상 어떤 그 다툴 필요가 없이 이거 탄핵에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쓰는데요.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증거를 동의시켜서 이걸 판단의 자료를 쓸지 말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그 절차를 아직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했던 대로 이른바 강제라고 했는데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강제가 아닌 직권으로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안 하니까 직권으로 해서 이걸 보고 이거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하나 물어서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하자는 것이지 그거를 강제적으로 한다? 그거는 약간 용어 선택에서 어떤 강력한 촉구를 하는 것이지 법률적인 네. 용어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빨리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좀 길게 남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오후에 이제 2시 반이죠. 특검팀에서 박영수 특검팀에서 그동안 조사해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그 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힌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쨌든 뇌물 공유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떤 특검의 발표가 나올까 전 싶습니다. 저 또한 정말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그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요. 네. 내부적으로는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견해와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 받았다고 하는 측도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하는 것은 좀 섣부르지 않냐는 큰 흐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여론의 흐름이라든가 봤을 때는 청구할 가능성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그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네. 결국 그와 같은 그 청구하는 원칙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죄로 결정을 할 것인지 예.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으로 해서 이른바 뇌물 수수죄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최순실 씨 제3자한테 줬다는 이른바 제3자 뇌물로 할지 그와 같은 법리적인 구성을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지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 검찰 그 특검팀에도 굉장히 좀 수사.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죠. 그동안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특검의 수사에 탄력을 상당 부분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5일 한다, 16일 한다, 17일 한다 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그와 같은 배경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난번 며칠 됐습니다만 그 블랙리스트 관련 4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예. 3명은 기각, 1명이 기각이 됐어요. 김종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기각이 됐는데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만약에 4명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되거나 그러면 완전하게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 수사 동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3명이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예. 블랙리스트 수사가 이제 또 동력을 받고 이제 김기춘, 조윤선 장관까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 법리도 검토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됐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특검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게 형사법상의 뇌물죄인데 네. 이게 완전히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심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네. 저도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영장 청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뇌물죄, 제3자 뇌물죄, 횡령 뭐 입증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유력 제1의 국내 삼성 기업의 회장으로서 부회장으로서 구속 사유가 저는 있을까? 물론 이것은 나중에 법원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유무죄를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것이 사전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특검의 존재 가치가 저는 없어진다고 보고 헌재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런 거기 때문에 굳이 특검에서 한풀이식으로 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다는 그런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보고 두 번째는 국민들 전체가 구속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제도 제가 여기 뒤에 식당에 가서 해남분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는데 네. 그 두 분도 이재용 회장은 왜 구속을 시켜야 되나 법에 가서 재판을 통해서 가려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그 논리는 그겁니다. 국내적으로 그동안 경제적 기여를 많이 했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은 지금 외국에서 삼성과 경쟁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에 가서 그러면 거기에서 알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구속되는 것을 보내주면 예. 삼성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효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